통계청이 오늘 오전 지난해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을 보였고 실업자 수는 3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수요일의 오아시스,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고용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 지금 고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 나올 때마다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이후 잠깐 좋아지나 싶더니 지난달에 다시 또 취업자 증가폭이 하락을 했네요. 네, 11월에 그래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의 재정 집행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는구나 했는데 12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전년 동월비 그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만 5천 명이었는데요. 12월 들어서는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3만 4천 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사실상 거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지난달, 그러니까 2008년 12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지난해 전체를 아우르는 고용 통계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둘 다 좋지 않더라고요. 네, 연간 신규 취업자 수가 9만 명을 좀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10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요. 2017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증가폭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2018년 한 해 동안 31만 6천 개 정도는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 한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리고 작년 중간에 그러니까 여름에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치가 한 번 수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비교를 해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 지난해 일자리 그러면 분야별로 아무래도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통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업황이 부진했던 점,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점이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요. 해서 제조업 분야에서만 한 6만 개 정도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취약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걸 두고 사실 1년 내내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상은 지표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랄지 아니면 사업시설 관리 그러니까 빌딩이나 이런 곳들에서 청소하는 분, 경비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요. 지금 그래픽 같이 보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감소한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런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그야말로 팔을 걷고 나섰는데 이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원인은 뭔가요? 결국은 경기 상황이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잘 돼야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면 우리 그 취업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 혹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니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사실 정부가 하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위협받는 취약계층에게 단기간에 자금을 융통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만으로 자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마중물을 부어서 민간이 좀 같이 가줬으면 한다 하는데 사실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에는 일자리 15만 개를 목표로 경제 활성화에 정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올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올해라고 작년보다 좋아질 거냐 이거 예단하기 참 어려운데요.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뭐 그래도 작년보다는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업 실적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요.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데에다가 시작된 구조조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아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찌 되었든 최저임금은 또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단순히 그 500여만 명의 직접적인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분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가장 낮은 임금이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임금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네. 전체 고용 시장에는 글쎄요, 비용을 상승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닐 겁니다. 예. 자, 일자리 못지않게 어제 또 걱정스러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비해 크게 떨어져 이른바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쇼크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한동안 떠 있었는데요. 네. 먼저 뜻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어닝 쇼크다 하면 충격적으로 실적이 나빴다는 얘기고요. 반대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깜짝 놀래켜줄 때, 이럴 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예상치를 크게 웃돌 만큼 실적이 좋았다 할 때 쓰는 말인데 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어닝 쇼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작년 4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잠정 매출이 5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인데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매일매일 네. 한 1,000억 원씩 벌었다는 얘긴데도 왜 이걸 가지고 어닝 쇼크라고 하느냐. 일단 시장에서는 아무리 적게 벌어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13조 원은 남을 거다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고요.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하면 전년 동기 실적이 15조 1,500억 원이었으니까 네. 28.7%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하고 비교를 하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전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였어요. 이 네. 회사가 문 열고 가장 장사를 잘한 분기였는데 전분기의 영업이익이 17조 5,700억 원, 이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40% 가까이 줄었으니까 회사나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체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 유독 4, 4분기 마지막 분기 실적만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뭔가요? 추세적으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끌어온 이 성장세에 제동에 걸렸다고 봐야죠. 네. 지금 삼성이 메모리 분야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사실 회사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 17조 5,700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거의 80%가 반도체에서 나온 영업이익입니다. 네.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에 덜 팔리거나 전체 세계 시장의 규모가 위축될 경우에는 삼성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사실 4년 사이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한 지난해 연말 상황을 보면 8% 이상 감소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의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한 4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4년 전만 해도 가장 효자 노릇을 했던 건 IT와 모바일 부문이었는데 네. 휴대폰은 덜 팔리고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어찌 보면 이 수익은 나는데 다소 기형적인 방식으로 장부를 써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반도체 전체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삼성이 부분이죠.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었고요. 네. 가격도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 뭐 월 단위 가격이 뭐 개당 한 10% 이상 감소했으니까 네. 굉장히 감소폭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소폭 늘었어요. 비메모리 분야가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삼성도 차후에 그 분야에 대한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나 그 수요 감소에 따른 어떤 이례적인 현상이다. 다시 곧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엇갈려요. 두 네. 가지로 나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건 일시적이고 경착륙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다. 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개비하면서 삼성에 대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거나 혹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쓸 만큼 쓰고 올 만큼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휴대폰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는 분위기이니 삼성도 이거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는 또 우리 전체 수출의 20%나 차지하는 효자 종목인데 이 좀 더 근본적인 준비와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삼성 자체로는 지난 연말부터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을 해서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특히 메모리 시장이 위축됐을 때 우리의 차후 먹을거리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경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이 세우고 있는 전략은 비메모리 분야, 대만 업체 이런 곳들이 잘 나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남의 반도체를 OEM 방식으로 생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업들을 점차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그 모바일 분야가 사실은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삼성이 강자인 건 사실이고 네. 물량 분야에서 인도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인도는 세계적인 저개발 국가이긴 하지만 여기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젊은 고객들, 지방으로 퍼져 있는 대출 형태의 휴대폰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초에 또 애플 쇼크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부분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에도 어떤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 위축되는 건 어떤 면에서도 달갑지는 않은데 네. 완성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도 삼성 전화기가 중국에서 많이 안 팔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뭐 기존에도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추세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요소인데 중국에서조차 휴대폰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면 삼성 반도체가 덜 팔릴 수 있거든요. 이건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 화웨이 그 중국이 자사 제품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애플이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중화권의 매출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환구시보 같은 중국 매체들은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우리가 덜 사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줄어들 때 우리 브랜드들은 10%에서 20%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미 정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일종의 불매 운동이나 국산품 애용 운동도 한 가지 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근본적으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상향 평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거이든 네. 아주 저렴한 제품이든 스펙이라는 것에 큰 차이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더 이상 혁신이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그러면 혁신 전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삼성의 경우에는 이 휴대폰 교체 주기를 어떻게 하면 당길 수 있느냐. 그런데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아마 웨어러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어폰이 나오면 밤새서 내가 기다렸다 샀다 등등 네. 이런 그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삼성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다소 주춤했던 그런 기타 패션에 가까운 웨어러블 사업 예. 이쪽에 좀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는 큰 거 한 방으로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시대는 좀 지난 거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으로 뭐 독일의 강소 기업들 보면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글로벌 탑3 기업들이 독일의 세계 시장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모여 있거든요. 네. 우리가 세계 탑3 기업을 한 2,700여 개로 보는데 그중에 1,400개가 독일에 있습니다. 아, 네. 대다수가 중소기업들이고요. 뭐 칼자이스 같은 광학기업 이런 것들은 170년이 넘었는데 지역 경제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면서 한 분야의 세계 최고 퀄리티로 승부를 한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네. 뭐 태양의 서커스 같은 데 납품하는 천막 그런 것들도 딱 한 군데 독일 기업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잘 들었고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